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반도체 전쟁이 누가 이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이 전쟁은 애초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서 이미 중심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누가 이 판을 만들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는 반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반도체라는 단어가 낯설던 시절부터 그것이 국제정치의 중심어가 된 지금까지 저는 줄곧 이 판을 지켜봤죠.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어요.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전면 강화하던 그 시점,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급망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연사들은 하나같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탈중국은 시각 문제라고요. 칩스법에 520억 달러를 쏟아부으면 된다고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세미나장을 나서면서 저는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미국 우위로 조기 종결 예상. 15년 경력의 공급망 전문 기자가 내린 결론이었죠. 지금 그 메모를 보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전쟁은 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어졌어요. 미국은 압박했고 중국은 버텼습니다. 화웨이는 퇴출당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숨바꼭질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숨바꼭질이었죠. 그 사이 투자는 쏟아졌습니다. TSMC는 애리조나에 공장을 지었고 인텔은 대규모 증설을 선언했어요. 일본도 라피더스를 세우며 반도체 부활을 외쳤습니다. 돈은 분명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준공이 미뤄지고 가동률이 낮았어요. 글로벌 기업들은 결국 다시 원래 공급처로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붙들고 반년을 다녔습니다. 2023년 가을, 편집장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도체 전쟁 종합분석 기사를 써달라고요? 6개월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각국 투자 현황, 생산 용량, 납기 지연율, 가동률, 스프레드시트가 수십 장이 됐습니다. 숫자들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걸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은 그냥 주요 생산국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저는 취재여행 하나 더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틀린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12월 초였습니다. 첫 일정은 판교였어요. 반도체 장비 관련 중견기업 임원을 만나기로 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미국 공장들 요즘 어떻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 질문에 담긴 뉘앙스가 이상했거든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더디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다고요. 각국의 반도체 독립 시도는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먼저 대규모 투자 선언이 나왔어요. 정치인들이 나서서 자국 생산을 외쳤죠. 공장 부지가 정해지고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언론은 들떴어요. 그런데 1, 2년이 지나면 조용해졌습니다. 준공이 미뤄지거나 가동률이 낮거나 품질 문제가 불거졌어요. 결국 글로벌 기업들은 다시 기존 공급처를 찾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단순한 투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한 반도체 공정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공장을 짓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진짜 문제는 그 안에서 수율을 올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수율이란 웨이퍼 하나에서 정상 작동하는 칩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비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수천 번의 시행착오,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멈칫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하우를 이미 가진 곳은 어디냐고요?
숫자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공장들의 수율은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일본 라피더스는 일정이 계속 지연됐어요. 유럽 반도체법도 목표를 하향 조정했죠. 반면 한국 기업들의 생산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수율이 높았어요. 납기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돌아오는 곳이 여기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어요. 판교 임원과의 미팅이 끝날 무렵 그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반도체는 올림픽이 아닙니다. 1등 하나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혼자선 만들 수 없는 물건이라는 뜻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혼자선 만들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전제 자체가 틀린 건 아닐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서울에서 돌아온 건 1월 초였습니다. 짐을 풀 새도 없이 데이터 앞에 앉았어요. 판교에서 들은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혼자선 만들 수 없나. 저는 그 말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기자의 본능이었어요. 스프레드시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봤어요. 데이터를 국가별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공정 단계별로 나눴어요. 설계, 소재, 장비, 전공정, 후공정, 패키징. 각 단계를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담당하는지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사흘이 걸렸죠. 그런데 표가 완성되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보였어요. 반도체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공정은 수백 단계였습니다. 그 수백 단계가 단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설계는 미국이 강했습니다. 장비는 네덜란드와 일본이었어요. 소재는 일본과 한국이었죠. 그리고 전공정 생산, 즉 실제로 칩을 찍어내는 핵심 공정은 특정 몇 곳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 몇 곳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상 한 곳으로 수렴했어요. 저는 그 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를 전부 올려놓고 흐름을 추적했어요.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어디가 끊기면 전체가 멈추는지, 실처럼 이어진 선들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통과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교차로 같은 곳이었어요. 그 교차로를 하나씩 표시했죠. 표시가 끝났을 때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봤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어요. 경쟁이라면 이기는 쪽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이기거나 중국이 이기거나 아니면 제3의 누군가가 이기거나. 그런데 제 데이터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대신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떤 나라도 혼자서 이 사슬을 완성할 수 없는 구조, 그리고 그 사슬의 특정 고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구조였어요. 그 고리가 어디인지 데이터는 이미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단순한 결론이었거든요. 15년 기자 생활 동안 이렇게 단순한 결론은 대부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증했어요. 또 검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전장이 아닌 것 같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집장이 되물었어. 그럼 뭐냐고요? 저는 아직 그 답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보였어요.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이 있었거든요. 다음 단계는 그곳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도체는 분업구조 산업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다는 것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건 달랐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펼쳐놓고 그 의미를 처음부터 따져봤어요. 분업이란 각자가 잘하는 걸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업은 달랐어요.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체가 안 됐어요. 다른 나라가 따라잡으려면 수십 년이 필요했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공정 단계를 하나씩 다시 들여다봤어요. 설계는 미국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AMD. 이 기업들이 없으면 첨단 칩 설계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었습니다. 극자외선 노광기는 전 세계에서 이 회사만 만들 수 있었어요. 소재 일부는 일본이었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즉 디램과 낸드 플래시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회사를 빼면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메모리가 왜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 인공지능.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전자기기에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품이었어요. 첨단 설계도 최고 성능의 프로세서도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의 중심이 한국이었어요. 단순히 생산량이 많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 수준, 수율, 납기 안정성, 원가 경쟁력. 모든 지표에서 한국 기업들이 앞서 있었어요. 다른 나라가 추격하려 해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어지고 있었죠. 저는 이 구조를 지도로 그려봤습니다. 각 공정 단계를 노드로 놓고 연결선을 그었어요. 어디가 끊기면 전체가 멈추는지 표시했습니다. 그 지도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생산국이 아니었습니다. 연결 중심이었어요. 공급망 전체가 이 지점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된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그렇게 굳어진 거였어요.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안 되는 나라였어요. 저는 그 차이가 오히려 더 크다는 걸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미국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강하죠. 그런데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칩스법 이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장은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결국 한국산 메모리가 필요했습니다. 투자 방향이 어디를 향하든 공급망의 끝은 같은 곳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잠시 멍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국가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SMIC를 키우고 장비 국산화를 밀어붙였죠. 성과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명확했어요. 첨단 공정으로 올라갈수록 벽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는 격차가 오히려 커졌어요. HBM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엔비디아 GPU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고속으로 주고받는 메모리였어요. 챗GPT가 작동하려면 HBM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HBM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이었어요. SK하이닉스가 먼저였고 삼성이 뒤따랐습니다. 중국은 아직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급망 단절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만약 한국 반도체 공급이 석 달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가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전 세계 서버 생산이 멈추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감하고 자동차 공장이 서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중단됐어요. 석 달이었습니다. 고작 석 달의 공급 차질이 그런 결과를 냈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차량용 반도체 대란을 떠올리면 됐어요. 그때 공장들이 몇 달 만에 멈춰섰죠. 그 차량용 반도체보다 메모리의 의존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불편했어요.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결론처럼 보였거든요. 혹시 제가 데이터를 편향되게 읽은 건 아닐까요? 저는 반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한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시나리오를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 안에는요. 미국 마이크론이 있었어요. 하지만 점유율과 기술 격차가 컸습니다. 일본이 다시 메모리 시장에 도전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더 오래 걸리는 이야기였어요. 중국은 제재에 막혀 있었습니다.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한국 의존 구조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 판교에서 만난 임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혼자선 만들 수 없는 물건이라고 했죠. 그때는 분업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달랐습니다. 그건 구조의 이야기였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 자리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 자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없으면 멈추는 가라. 저는 그 표현을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데이터를 다 모은 건 3월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추력물이 쌓였어요. 각국 투자 현황, 공정별 점유율, 공급망 지도, 전부 펼쳐놓고 한 발 물러서서 봤습니다. 그때 보였어요. 나무가 아니라 숲이 보이기 시작했죠. 판이 이미 짜여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애플,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업들은 저마다 공급망 다변화를 선언했습니다. 탈한국은 아니더라도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구매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선언과 반대 방향이었어요. 한국 기업 발주량이 오히려 늘고 있었죠.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저는 행동을 믿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대체제가 없었어요. 품질, 수율, 납기,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출 수 있는 곳이 한국 외에는 없었거든요. 특히 HBM은 더 심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HBM 수요가 급증했어요.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SK하이닉스와 삼성뿐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한국 중심으로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구조 유지 싸움이었어요. 미국은 중국을 막으려 했고 중국은 그 구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그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판의 중심은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이었어요. 싸우는 두 나라 모두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를 한참 바라봤어요. 편집장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기사 방향을 설명했어요. 반도체 전쟁의 승자는 따로 있다고요.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그 싸움의 구조 안에서 없어선 안 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편집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게 한국인이고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계속 써보라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2장이 남아 있었어요. 보고서를 완성한 건 4월 초였습니다. 제목을 뭐로 할지 오래 고민했어요. 반도체 전쟁의 승자, 공급망의 핵심. 여러 문장을 써봤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 정했어요. 반도체 전쟁은 착각이다.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반도체 패권을 두고 싸우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전쟁의 전제가 틀렸다. 패권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썼다가 멈췄어요. 너무 강한 문장이었거든요. 15년 기자 생활 동안 이렇게 단정적인 문장은 잘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뒀습니다. 보고서 핵심은 3가지였어요. 첫째, 반도체는 어떤 단일 국가도 완전히 자립할 수 없는 분업구조 산업이다. 둘째, 그 분업구조 안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메모리 의존도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 않는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한국이다. 보고서를 블룸버그 편집국에 제출했습니다. 이틀 뒤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의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선임 에디터들이었습니다. 편집장이 먼저 말했어요.
결론이 너무 단정적이지 않냐고요?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공정별 점유율, HBM 공급 구조, 글로벌 기업 실제 발주 데이터. 하나씩 설명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임 에디터 한 명이 물었어요. 반론은 없냐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찾으려 했는데 없었다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는 4월 말에 나갔습니다. 제목은 그대로였어요. 반도체 전쟁은 착각이다. 도제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미 중심은 정해져 있다. 반응은 빨랐어요. 실리콘밸리에서 공유가 됐고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도쿄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한 한국 독자가 짧게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걸 이제 세계가 알게 됐네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8장 결론.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다시 왔어요.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들이 보였어요. 물류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강이 넓었어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강을 보면서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을 생각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반세기 만에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이 된 나라였습니다. 누가 설계한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을 버티고 쌓고 다듬은 결과였습니다. 강은 그냥 흐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지요. 반도체 전쟁의 진짜 의미를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누가 없어선 안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강한 나라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대체할 수 없는 나라가 중심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수십 년의 기술 축적, 수율 경쟁, 납기 싸움이 만들어낸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그 구조의 중심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요.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이 구조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HBM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늘고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메모리 의존도는 높아집니다. 그 메모리의 중심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겁니다.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한국이 조용히 중심을 잡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세계가 싸우는 동안 한국은 그 싸움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판교에서 만난 임원의 말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도체는 올림픽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전부를 이해합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자리를 소리 없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강대국들이 싸우는 동안 한국은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강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 이후 더 큰 산업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